그의 이름은 이순신.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녘, 조선의 한양은 고요했다. 그러나 이 평온한 시간 속에서도 운명의 물결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한양의 어느 작은 기와집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울음소리가 새벽 하늘을 가로지르자 가족들은 기쁨과 함께 두려움을 품었다. 한 노련한 점쟁이가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낮고도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50세의 남쪽에서 큰 공을 세우고 대장의 벼슬에 이를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영광과 동시에 고난이 예견된 운명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계를 보였던 그는 마을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조차 돌을 쌓아 전술을 연구하며 놀았다.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지만 그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힘이 남다르게 강했던 그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검을 갈고 활을 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데 몰두했다. 그를 알아본 이는 많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서해 유성룡은 일찍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장군이 될 제목이요. 시간이 흘러 그가 묵과에 급제하고 실전에 나설 기회가 다가왔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쉽사리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모함과 시기, 억울한 누명과 파직이 연이어 그를 덮쳤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운명이란 원래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법. 그의 인생은 마치 강한 바람을 가르는 거친 파도와도 같았다. 위기 속에서도 그는 오직 조선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진년 붉은 해가 떠오르던 어느 봄날, 조선의 하늘이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순신이 태어났을 때 점쟁이가 말했다. 이 아이는 50세의 남쪽에서 큰 공을 세우고 벼슬이 대장에 이를 것이다. 어린 시절 그는 마을 아이들과 놀면서 항상 돌을 쌓아 진법을 만들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게 여겼다. 자라면서 힘이 비범하고 기이한 일들을 잘 해결했으며 그 또래 중에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 병자년 봄, 묵과에 급제하여 선영에 배할하러 갔을 때 묘전에 세워둔 돌로 된 인형이 넘어져 있었다. 이순신은 하인 수십 명을 시켜 다시 세우게 했으나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그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돌을 들어 올려 다시 세웠다. 이를 본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이순신은 본래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비록 한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해 유성룡과는 어려서부터 친분이 있어 유성룡은 그를 가리켜 항상 장군의 제목이라 칭찬하곤 했다. 병인년 겨울 이순신은 비로소 훈련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율곡 이가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이순신의 명성을 듣고 유성룡을 통해 한번 만나기를 청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를 사양하며 말했다. 이순신은 말하였다. 율곡 선생과 나는 같은 성씨이며 또한 그는 장자이니 마땅히 만날 수 있으나 그가 정치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함께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는 율곡 이이를 만나지 않았다. 한편 병조판서 김기영도 이순신의 명성을 듣고 중매를 넣어 자신의 첩딸을 이순신의 첩으로 드리려 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를 거절하며 말했다. 나는 이제 막 벼슬길에 나섰을 뿐이요. 어찌 권세 있는 집안에 의지하여 출세하려 하겠소? 결국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 겨울 이순신은 충청병사의 군관으로 임명되어 청주로 내려갔다. 그는 병사를 지극히 공경하며 섬겼으며 평소 생활도 검소하여 오직 필요한 옷과 이불만을 소지하고 다녔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남은 양식을 하인에게 맡겨 모두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이를 본 병사는 이순신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병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순신의 손을 잡고 한 군관의 방을 찾으려 했다. 그 군관은 평소 병사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를 만류하며 말했다. 대장께서 밤늦게 직접 부하들의 막사를 찾으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러 취한 척하며 병사의 손을 잡고 물었다. 또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병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내가 정말 취했구나. 경진년 1580년 9월 이순신은 훈련원의 말단 벼슬을 지내다가 발개만호, 발포만호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당시 전라감사 손식이 이순신의 뛰어난 명성을 듣고 시기하여 그를 해치려 하였다. 순찰 도중 그는 능주에 이르러 이순신을 불러 진법을 강론하게 하고 직접 전술 진영을 그려보라고 시켰다.
이에 이순신은 즉시 붓을 들어 정확하게 그려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손식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손식은 이순신이 그린 진법도를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붓글씨가 어찌 이토록 정교한가. 그 후 그의 가게를 물어보니 본래 세문의 양반 가문 출신이었다. 이에 손식은 스스로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처음에 그를 몰랐던 것이 한스럽구나. 그때부터 그는 이순신을 존중하며 정중히 대우하였다. 한편 좌수사 성백이 부하를 보내어 객사 앞에 오동나무를 베어 검은고를 만들려 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말했다. 이 나무는 공공의 재산이며 심어진 지도 오래되었소. 어찌 하루아침에 베어버릴 수 있겠소? 수사는 크게 화를 냈으나 결국 나무를 가져가지 못했다. 그 후 이용이 새로 좌수사가 되었는데 그는 이순신이 오동나무를 베는 것을 반대한 일을 듣고 그를 미워하였다. 이에 그는 불시에 5개의 진 변방 장수들과 군사들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다른 4개의 진에서는 결원이 많았으나 발포진에서는 단 3명만 결원이었다. 그러나 이용은 오직 이순신의 이름만 지목하여 처벌하려 하였다. 이순신은 이 사실을 알고 다른 4개 진의 결원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후 좌수영으로 가서 모든 비장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에 비장들이 수사에게 건의하였다. 발계진은 병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이 이미 다른 4개 진의 결원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장계로 올린다면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는 이를 듣고 처벌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 후 중앙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와 벼슬을 선발할 일이 있었는데 충청병사 조원이 직접 붓을 들어 명단을 작성하면서 이순신을 배제하려 하지 않고 말했다. 내 듣기로 이순신은 변방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난 자라니 폄할 수 없으노. 그리하여 이순신은 상등으로 평가받아 다시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모년 3월 군기경차관이 병조에 보고하여 군기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순신을 파직시켰다. 이를 본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순신의 군기 관리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러나 결국 이런 화를 입게 되었으니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훈련원에 있을 때 병조 정랑의 심기를 건드린 연고일 것이다 하더라. 이용이 남병사로 임명되자 그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며 이순신을 군관으로 추천하여 가까이 두고자 했다. 그는 이순신과 특별히 친밀하게 지내며 군사 업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와 상의하였다. 어느 날 병사가 북쪽으로 출발하려 할 때 이순신은 행군을 서문으로 나가도록 지시했다. 이에 병사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원래 서문으로 나가지 않으려 했는데 어찌하여 꼭 이 길을 택하려 하는가? 그러자 이순신이 답했다. 서쪽은 금의 방위에 해당하며 계절로 보면 가을에 속합니다. 가을은 숙살한 엄격하고 단호한 기운을 의미하니 군사의 위험을 세우기 위해 서문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병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그해 겨울 이순신은 건원군관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적고 오랑캐가 자주 변방을 침범하자 조정은 이를 크게 걱정했다. 이순신이 부임한 후 계책을 세워 적을 유인하여 크게 무찔렀다. 그러나 북평사 김우선은 이순신의 공을 시기하여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톡단적으로 대사를 결정했다며 그의 죄를 다투어 계문을 올렸다. 조정에서는 본래 이순신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려 했으나 김우서의 보고로 인해 승진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이 점점 널리 퍼지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를 아끼고 안타까워하였다. 그해 겨울 이순신의 아버지 덕정군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벼슬을 내려놓고 상을 치렀다. 조정에서는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그가 3년상을 마치는 시기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빠른 복귀를 원했다. 병술년 정월 이순신이 3년상을 마치자 즉시 사복주부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관직을 맡은 지 16일 만에 다시 조산만호로 임명되었다. 이는 오랑캐가 계속 변방을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산이 호지, 오랑캐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그곳의 방어를 맡기려 한 것이다. 정해년 가을 이순신은 녹둔도의 둔전 업무도 겸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녹둔도는 본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둔 병력도 적었다. 이에 그는 여러 차례 보고하여 증원군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병사였던 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군이 대규모로 침입하여 섬을 포위했다. 이에 이순신은 직접 병사들을 지휘하며 일제히 화살을 쏘도록 명령했다. 또한 자신도 직접 활을 들어 적장에 수십 명을 쏘아 죽였다. 적군은 크게 당황하여 퇴각하였고 이순신은 이운용 등과 함께 적을 추격하여 몰살시켰다. 그 과정에서 조선인 포로 60여 명을 구출하여 돌아왔다. 그러나 병사 이일은 자신의 실책을 감추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이순신을 체포하여 군영으로 압송하였다. 그는 이순신에게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며 자백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군사가 부족하여 여러 번 보고를 올린 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이 이를 알게 된다면 이 일의 책임이 내게 있지 않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더욱이 나는 온 힘을 다해 싸워 적을 물리치고 포로 60여여 명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나에게 패전의 죄를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일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고 패전의 죄로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를 들은 임금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순신은 패전할 사람이 아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에게 백의 종군할 것을 명하고 공을 세워 죄를 씻도록 하였다. 그해 겨울 이순신은 다시 적을 격퇴하고 공을 세워 사면을 받았다. 무자년 6월 그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 조정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자 계급을 뛰어넘어 즉시 발탁할 인재를 물색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두 번째로 후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용되지 못했다. 기축년 2월 전라도 순찰사 이광이 이순신을 군관으로 삼으며 탄식했다. 이순신과 같은 재능을 가진 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그는 즉시 조정에 요청하여 이순신을 전라도 조방장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해 겨울 이순신은 무신겸 선정관으로 한양에 올라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업현감으로 임명되어 즉시 부임하였다. 이때 구대중이 전라도 도사가 되어 편지를 보내 그의 안부를 물었다. 이순신은 단순히 평안할 따름입니다 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후 구대중이 영모에 연루되어 그의 집에서 서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순신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마침 이순신은 채사원으로 인해 한양으로 올라오던 길이었다. 그때 금오랑을 우연히 만났다. 금오랑은 이순신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였고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금오랑이 말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공의 필적이 발견되었소. 내가 공을 위해 그 서류를 몰래 빼내려 하는데 공의 뜻은 어떠하오? 그러나 이순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에 구대중이 편지를 보내와 답장을 보냈을 뿐이오. 더욱이 이미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어찌 감히 은폐하겠소? 금오랑은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순신은 승진하여 당상관이 되었고 이어서 만포첨사로 임명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말하였다. 임금께서 이순신의 문필을 보시고 그를 발탁하셨다. 이순신의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 대부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이순신이 정업현감으로 부임할 때 형의 자녀들도 대부인을 따라 정업으로 갔다. 이를 본 사람들이 말했다. 남들의 오해를 사게 될까 염려스럽소. 그러나 이순신은 단호히 말했다. 차라리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조카들을 어찌 버릴 수 있겠소? 이순신은 정업에서 만포로 이동하려던 중 신묘년 2월에 진도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도 전에 곧 전라자수사로 명을 받았다. 이에 그는 정업에서 곧바로 좌수사로 부임하였다. 이순신이 좌수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한 번씩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거대한 나무가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의 뿌리가 뽑혀 쓰러지려 하자 한 사람이 달려들어 나무를 붙잡았다. 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었다. 후대 사람들은 이 꿈을 송나라의 명제상 문천상이 하늘을 바치는 꿈에 비유하였다. 대체로 하늘은 변화의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법이라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거나 백홍이 태양을 가로지를 때는 종종 큰 변고가 일어났다. 임진년에는 여러 가지 괴이한 징조가 많았다. 모두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신묘년에는 한강물이 3일 동안 핏빛으로 물들었으며 성 안에는 검은 기운이 피어올라 하늘을 가로질렀다. 며칠 후에야 이 기운이 거쳤고 평양 대동강에서는 서쪽 물줄기는 맑고 동쪽 물줄기는 흐려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수많은 호랑이가 평양성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해쳤다. 호랑이는 원래 깊은 산속에 사는 짐승인데 어찌하여 성 안에까지 나타나 사람을 해쳤겠는가? 이는 장차 적군이 성 안으로 침입할 징조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다. 이후 관우가 도성에 현신한 후 다시 전라도 남원에서도 나타나 왜적을 무수히 죽였다. 왜적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였다. 전란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관왕의 묘당을 세우고 위패를 만들어 영원히 기리려 하였으나 그의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관왕의 초상과 위패를 구해왔다. 명나라 황제도 이에 감명받아 관왕을 현성 무한왕으로 추증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동남쪽에 관왕묘를 세우고
관왕을 생전에 모시듯 받들어 봉안하였다. 이후 남원에도 관왕묘가 세워졌으며 매년 사시마다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다고 전해졌다.